안녕하세요. 네, 저는 러셀 입시전략연구소의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 혹시 지금 예비 고1 아닌 분도 와 계신 분이 있으세요? 다 예비 고1 맞으시죠? 네, 07년생. 우리 자제분이 다 집에 계신 그분들이 다 07년생? 맞죠? 네. 아, 학원에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라는 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중학교 때 입시는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가 되는 순간 중학교 때 성적이 반영이 되거나 중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갈 때 활용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이제 리셋이 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동안의 마일리지를 잘 차곡차곡 쌓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나은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을 거고, 대신 지금까지 마일리지 안 쌓고 열심히 공부 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음만 잘 잡는다면 기회가 생긴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이 된다라는 건 대학까지 얼마 남지 않은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도 아직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남아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야기가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해서 넘어가긴 할 텐데 잘 이해 안 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입시에 관련된 용어 설명 좀 드릴 거고, 최근에 입시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대입 준비 사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숫자일 것 같으세요? 혹시 1058? 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26학년도가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수능 시험 볼 때 학년도고, 수능 시험까지 1058일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았죠? 1000일 넘게 남았어요. 올해 방학이 지나가면 1000일 좀 안 됐게 남았겠죠? 그죠? 밑에 있는 숫자는 수시 원서 접수할 때까지 남아있는 일정이에요. 수시는 학기가 금방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능 날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쓸 때까지는 997일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게 남은 것다고 생각하면 적게 남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숫자는 또 뭘까요? 수시 원서 쓸 때까지 총 5학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지금 5개 학기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10번의 중간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3학년 2학기까지 치면은 12번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매 학기마다 2번씩 중간 기말고사 한 번씩 치러져서 총 5학기 동안 10번의 중간 기말고사가 남아 있고, 그리고 14번의 교육청 및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보면 이제 수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은 1년에 4번 정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에 시험을 보고, 보통 고3이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하지 마시라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숫자를 좀 갖고 와봤고요. 입시가 되게 복잡하고 용어들도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학교는 뭐 정성평가를 한다네, 정량평가는 뭐고, 또 상대평가는 뭐고, 또 요즘 핫하게 또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무슨 절대평가를 한다고 어디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정량평가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대부분 다 정량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그 성적표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수량화되어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정량평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성평가라는 개념은 글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들을 대부분 공부를 얼마나 더 확장해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보통은 정량평가를 하는 게 이제 수능, 그리고 뭐 수시에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성평가하는 건 대부분 이제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거고,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90점 넘으면 1등급을 줍니다. 80점 넘으면 2등급을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잘라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시험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적인 인식이에요. 왜? 90점 맞으면 다 1등급을 주니까 당연히 내가 98점 맞아서 1등급 맞는 것보다 90점 맞아서 1등급 맞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은 하시죠? 근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능 시험 영어가 절대평가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1등급 맞은 퍼센트가 6.2%, 올해 7.8% 정도 돼요. 원래 상대평가를 했을 때 1등급은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쉬울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평가와 그리고 상대평가, 지금까지 내신은 중학교 때까지는 다 절대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90점이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뭐 이런 식으로 다 준 거고 보통 특목 자사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다 A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원점수가 몇 점인지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이 좀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신 성적은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100명인 학교다. 그러면 1등급을 4명밖에 안 줍니다. 뭐 여기 보시는 건 300명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300명 기준으로 1등급을 맞는 인원은 4%니까 12명, 2등급까지 맞는 인원이 33명, 3등급까지 맞는 인원이 69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뭐 30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몇 등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등급이 다 나눠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저 절대평가는 예를 들어서 평균 성적에 각각의 성적이 나오면 뭐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평가는 평균에 가깝게 내가 점수를 받으면 5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잘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어. 내가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해. 그럼 내신 따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 학교는 공부를 많이 안 해.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해도 내신 잘 딸 수 있어. 특히 이제 지역에 가면 이제 그런 학교들 많거든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가면 그런 학생들 많아요. 그럼 내신만 이제 성적을 따서 교과로 대학을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입시는 다 상대평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서 막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 좀 드릴게요. 보통은 수시 전형에서 뭐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보통 정시에서 이제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뭐 활동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서류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괄합사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서류 80%에 면접 20 이렇게 한 번에 다 뽑는 거. 단계 전형은 1단계로 서류 100%를 뭐 3배수 뽑아요. 그럼 10명 뽑으면 30명 뽑고 그 학생들 중에서 면접을 봤어도 학생을 선발하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의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학업 우수형이라는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 인문계는 4개 영역 등급합 7을 맞아야 되고 자연계열은 4개 영역 등급합 8을 맞아야 된다. 이제 이게 조건으로 붙어요. 그래서 그걸 못 맞추면 아무리 내가 내신 성적이 1.0이라고 해도 그냥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는 자격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 뭐 조건이 더 높은 학생을 더 선발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 수시에서는 그냥 자격 요건입니다. 그냥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지원하는 거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격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 선발과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우리 여기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은 다 지원할 수 없어요.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한 학생들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원서 다 쓰셨잖아요. 혹시라도 저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의대나 치대나 이렇게 조금 더 서울에 있는 친구들보다 경쟁을 좀 덜하고 지역으로 이사 가는 분들도 계세요. 지역에서 3년을 있으시는 거죠. 그럼 학생이 저 지역 인재 전형에 자격 조건이 부여됩니다.
어떤 학교는 부모님까지 같이 있어야지 되는 조건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부모님까지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거기만 졸업을 하게 되면 자격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에 예를 들어서 전북에 이제 상산고등학교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들은 전북 지역의 지역 인재 전형을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 3년 나온 친구들이 적는 거고 지역 균형은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을 학교에서 선발을 하라고 해서 2022학년도부터 정원에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지금 대부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균형과 지역 인재 전형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서울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없어요. 그러면은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있거나 경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학원도 많고 하다 보니 근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내신 3등급인 친구가 수능 시험을 보면 올 1등급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에 있는 내신 1등급인 친구가 수능 시험을 보면 평균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생겨요. 지역에는.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은 그런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고 대부분은 저 지역 인재를 통해서 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뭐 약대, 수의대 정도로 인원을 뽑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 고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내가 가서 면접을 보든지 논술 시험을 보든지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조금 약해서 다른 걸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대학에서 보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지금은 면접과 논술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시 2월 인원, 뭐 이중 등록에 관련돼서는 한번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서 정시에서 인원을 늘려서 더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번의 기회가 있죠. 뭐 정확하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 불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정시에서 불합격하면 추가 모집이라는 것까지 해서 총 세 번의 기회가 생겨요. 근데 추가 모집이라는 건 정시까지 다 선발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 뭐 한 학과에 한두 명 정도를 뽑는 거라 경쟁이 되게 치열한 편이고 보통은 이제 두 번의 기회인데 수시에서 한 번, 정시에서 한 번 이렇게 지원을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수시는 6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높여도 쓰고 뭐 대부분 이제 수시는 다 높여 쓰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번이 지원 가능한 거고요. 수시에 합격이 되시면 정시에 지원 못 하세요. 전문대학에 수시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정시에 지원 못 하세요. 여기 계신 학교들 중에 특수대학이라고 하는 뭐 경찰대, 그리고 사관학교, 그리고 기본적인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뭐 이제 켄텍이라고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수시 합격하면 정시 못 쓴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아니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시게 되면 정시 지원이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가 뭐 여기 횟수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다. 문과 학생들은 보통은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관학교까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을 묶어서 수시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만 가는 게 정시 전형이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교과 성적은 당연히 이제 내신 석차 등급, 아까 말씀드린 상대평가가 된 성적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점수를 합산해서 저 내신 성적이 몇 등급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그 내신 점수에 플러스 글자를 많이 보는 거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교과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돼. 그래서 나는 가서 대학별 고사라는 걸 직접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수능은 말 그대로 수능 시험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줄을 세워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매년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대가 학부 선발 모집해서 처음으로 1,700명이나 되는 이과 학생들을 더 모집했기 때문에 작년에가 유독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기회가 더 생긴 거고, 서울대학교가 올해부터 갑자기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걸 정시해서 만들면서 내신 성적까지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올해 조금 변수가 생긴 거고, 내년에 2024학년도부터는 자입 자소서가 다 폐지가 되고 학생부 내용도 축소가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대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부분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도입은 되겠지만 해당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6학년도 되면 본인이 대학을 가는 게 2026학년도지 지금 개정교육과정 아까 도입되는 거 1학년 때부터 도입 예정인데 지금 아마 이 개정교육과정이 바로 도입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건 09년생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제가 시행은 되겠지만 대학을 가는 방법은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07년생이 황금 돼지띠 해래요. 혹시 아시고 나셨나요? 저희 아들은 무슨 흑룡해라 그래서 저는 모르고 났는데 이 해에 학생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전년도 학생보다 좀 많은 편이다. 많다라는 건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할 수는 있겠죠. 다만 학교에 학생 수가 많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등급을 따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평가를 한다고 얘기 드렸죠. 상대평가는 100명이면은 4% 안에 들으면은 1등급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50명으로 늘어났어. 그럼 4%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1등급을 받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건 내신 성적을 받는 게 조금 더 예년보다 수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황금 돼지띠 학생들이 조금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학생이 한 4만 명 정도 지금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2025학년도 지금 내년 후년에 이제 입시를 치르는 지금 고등학교 예비 고2 학생들보다도 지금 4만 명 정도가 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좀 많다. 지금은 대학을 못 가는 친구는 없어요. 안 가는 거지. 보시는 것처럼 대입 정원이 4년제, 전문제 합치면 51만 명이고 지금 학생 숫자는 40만 명대 정도 나와요. 대학을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리고 요 학생들 중에 4년제 하면은 못 가잖아요. 요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이 재수합니다. 다시 재도전해요. 지방의 여러 학교들은 못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해가 유독 좀 학생 수가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의 모집 요강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기 보시면 전형 방법에 수능 100%라고 되어 있죠. 그럼 수능을 보잖아요. 저기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2023학년도가 올해예요. 제가 학년도의 개념을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지금 2022년이죠. 그러면 지금 수능 시험을 본 건 2023학년도라고 얘기해요. 왜? 2023년에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학년도는 2023학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도보다 플러스 1을 합니다. 아까 지금 이제 07년생이 들어가는 해가 내년에 이제 2023년이 되면 고1이 되는 거예요. 그죠? 2024년에 고2가 되는 거고 2025년에 고3이 되면 이 학년도 2026학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학년도에 관련된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아직 2026학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건 하나도 없죠. 지금 그나마 2025학년도 어떻게 수능 시험 볼 거야 날짜 정도만 나와 있어요. 전형 계획만. 그리고는 아직 2026학년도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이나 돼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학년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연도가 헷갈리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2022년인데 왜 자꾸 2023학년도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는 건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하도 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지방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 수능 시험을 100%로 전형 방법을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 안 봐도 합격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원할 수 있대요. 왜? 지역은 없어요, 학생들이. 수능 시험 안 봤는데 왜 지원을 하라는 거죠? 수능 100%인데. 지역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숫자만큼 정도가 지금 재수생으로만 나오는 수능 신청 인원이 14만 명 정도가 재수를 하고 있어요. 재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한 35만 명 정도 시험을 보고 있고.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6만 명이 재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14만 명이라는 되는 숫자가 지금 재수를 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렇게 재수하는 건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커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도에 대한 영향 때문에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 교차 지원 많이 했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많이 문과 침공이니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수능을 더 잘 보니까 수능을 잘 본다는 게 수학을 공통시험으로 시험 봐요. 예전에는 2021학년도만 해도 문과 수학 시험 따로 이과 수학 시험 따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공통 문항이라고 해서 문과 학생들하고 이과 학생들하고 똑같은 문항을 시험 보고 선택 과목만 좀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 이 공통 과목 시험을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훨씬 더 수학을 잘하잖아요. 문과 학생은 수학을 하기 싫어서 문과 학생이 된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면 작년에 이과 학생이 만점을 받으면 미적분 선택이거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147점을 줬어요. 확률 통계 다 맞은 친구는 145점 주는 거예요. 똑같이 100점인데 누구는 145점 받고 누구는 147점 받고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니까 작년에 1등급 안에 확률 통계를 선택한 인원은 10%밖에 안 됐어요. 90%가 다 이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생이 수학을 워낙에 잘하고 특히나 과학도 어렵게 출제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과생들이 예를 들어서 건국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대학 라인을 잡았다가 배치표를 뒤집어서 문과로 봤더니 건대생이 성균관대까지 대학을 갈 수 있대요. 문과로.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건대로 이과 다니까 성균관대 다니까 이러다가 이제 사학을 좀 더 높여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기사가 나오는 게 가서 적응을 못해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수생이 시험 신청한 인원만 따지면 28% 정도 되잖아요. 이게 역대급으로 가장 재수생 수치가 지금 5년 동안 제일 많은 비율로 시험을 봤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재수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학생들이 자기가 특히나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이 많을수록 재수 비율은 높아져요. 근데 지금 정시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보통 수시는 본인들이 3년 동안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 동안 2년 반 동안 본인이 가고 싶은 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이 경영학과 가고 싶으면 경영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이과 학생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된 활동들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종합전형이건 교과전형이건 가는 건데 수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날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잘 본 친구들도 있지만 못 본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수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 그동안에는 코로나 뭐 이슈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수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보시면 2021학년도 코로나 1년 차에 재학생이 34만 명 시험 봤는데 재수생이 갑자기 13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미 여기서 5만 명이나 줄었는데 거의 39만 명 시험 볼 때 재수생 수치와 이 수치가 거의 동일하단 말이에요. 5만 명이나 재학생이 줄었는데 재수생은 인원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만 따져도 재수생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수생하고 같이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라 공부해야 될 것 더 많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선택 인원도 이렇게 과목이 선택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복잡하게 성적이 계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문과 학생들이 보통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늘어나는 인원이 문과 학생이 확률 통계 안 하고 미적분을 하는 인원도 저기에 포함돼요. 무슨 얘기냐? 워낙에 미적분이 성적이 더 높게 나오다 보니 확률 통계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적분을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문과 학생이 약간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수능 체제가 계속 간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만약에 내가 문과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미리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 문과 학생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거의 수능 공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과화 시키려고 한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지금 이과생이 유리한 성적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탐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기점으로 원래는 문과 수험생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계열 수험생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지금 이과 학생들만, 그러니까 문과는 이런 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학과 가면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취직시켜줍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과는 여기 있는 학과를 졸업하시게 되면 그냥 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에 그냥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취업도 안 시켜줘요.
생활비도 주고요.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면. 그리고 어학연수도 시켜주고 대학 등록금 웬만하면 이 기업에서 다 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학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작년에 약학부가 학부 모집하면서 이제 대단위 모집 단위가 갑자기 생겼고 이과생이 그리고 이런 과들이 생기다 보니 이과생들이 훨씬 더 재수를 많이 하고 있고 이과로 많이 쏠림 현상이 가고 있어요. 문과는 아무래도 취업 걱정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그냥 취업 걱정 없이 이 학과 들어가서 그냥 삼성동다 취업한다고 하면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특히나 이과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라고 하는 그냥 라이센스 따면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뭐 크게 자격증지만 먹지 않으면 그냥 평생 여기는 60살 되면 정년퇴임해야 되는 거고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이런 데 가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좀 돈이 많이 벌어서 병원을 차리고 나면 뭐 월급 의사들을 데리고도 얼마든지 끝까지 노후 대비하면서 평생을 쓸 수 있는 게 뭐 이런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올해 지금 수시 합격자 발표 나고 있는데 의대 입결이 정말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저 상대평가 내신 성적 석차 등급이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성적이 1.00이면 내가 그동안 3학년 1학기부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든 내신 성적을 통틀어서 다 1등급 맞아야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대 의대 1.00인데 예비 30번호 받고 막 이래요. 그만큼 이제 경쟁이 의대 쪽은 되게 치열해지고 있다.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런 전문 직종은. 그리고 대입 공정화 방안으로 지금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뭐 자소서 폐지되고 그리고 정시를 최대한 늘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이제 공정성이 화두가 되다 보니 정시를 늘려라. 근데 정시에 40%를 맞추는 대학은 여기 보시면 16개 대학밖에 없어요. 다른 대학들이 정시 40%를 맞추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특정 상위권 대학에 한해서만 정시 인원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 이 밑에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늘지 않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엊그저께 이제 원서 내시고 경쟁률 나온 거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 그리고 광역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갑자기 이주호 장관이 1학년 때부터 절대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왜? 이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나마 자사고, 광역자사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제가 볼 때는 황금 돼지띠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고도 다 올라갔어요. 갑자기 4만 명이 더 생겼는데 안 올라가겠냐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위권 대학의 수능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 더 많이 갑니다. 왜? 이 학교를 가야 그래도 수능 준비를 조금 더 일반고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으셔서 분위기가 더 좋아요. 일반고는 가면 수능 준비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공부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 지역은 그런 학교들은 별로 없어서 실질적으로 뭐 이거 아니더라도 더군다나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의대나 치대나 이런 데를 아예 특정 학과를 가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일부러 안 가요. 그냥 일반고에서 내신을 엄청나게 더 따서 그냥 편하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 영재고 가면은 아예 뭐 의대는 못 쓰게 맞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안 빠지고 그냥 일반고에 가서 속된 얘기로 내신 깡패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1.0을 아까 말처럼 그냥 쭉 맞춰요. 비핵화 활동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경쟁률이 올라가고 지원 인원이 늘어난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머릿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교 학점제는 2023년부터 이 학점제로 시행은 됩니다. 그래서 학점제가 시행은 되는데 교과목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저 이수단위 해서 단위수가 되던 게 지금 학점으로 바뀌는 것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이 평가되는 것까지 변하는 거는 2025학년도가 아니고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가 이 고교 학점제에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 바뀌고 뭐 융합 과목 생기고 다 바뀌는 거는 이 친구들부터예요.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여기 학생들은 학점제가 시행은 돼서 내가 선택하고 뭐하고 할 수는 있는데
성적이 산출되는 방법은 현재와 똑같아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조 장관이 얘기한 건 지금 여기 보시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 한해서 1학년 때만 9등급제를 하고 있다는 걸 이거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로.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잊으시면 된다. 여기 해당이 없고 그냥 크게 큰 체제가 필요 없이 그냥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시행되면 학교에서는 대학이죠.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늘리겠대요. 더군다나 지금 저 제도가 수능까지 맞물려서 변하고 있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수능 제도가 변할 수는 있는데 뭐 갑자기 서술형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나 할 건 아니라서 그냥 고교 학점제라는 게 부분적으로 시행은 되지만 내가 과목을 선택하는 것 정도인 거지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라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차 등급,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 되는 게 다 성적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진로 선택의 과목에 한해서만 석차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주요 일정인데 이거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정도가 되면 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이제 대학별 고사 뭐 어떻게 시험 문제 났는지 요즘 다 공개되고 있어요. 투명하게. 그래서 지금 대학 갈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3월달이 되면 내 바로 앞에 연도 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대학별 고사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갔는지 면접 문제 뭐가 나왔는지 논술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걸 통해서 다 아실 수가 있고요. 4월달 되면은 대입 전형 시행안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내년 4월달이 되면 2025학년도 관련된 거. 아까 지금 예비 고2 학생들이 발표될 거고 내후년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달이 되면 내가 고3 때 어떻게 발표할 건지 대학별로 어떻게 선발할 건지가 다 나와요. 그게 2026학년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수시 모집 요강은 5월달 뭐 이렇게 발표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얘기를 먼저 드리면 4월 중순부터 5월 초에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1학년 내신 성적 되게 중요해요. 1학년 때 과목이 정말 많이 선택을 해, 뭐 공통으로 다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라 1학년 내신을 정말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6월, 7월 초 정도 되면은 중간고사 보고요. 2학기 넘어와서 9월 달에서 10월 달, 10월 달 중순 되면은 이제 중간고사 보고 12월 중순 되면은 기말고사 봐요. 그렇게 학기별로 4번의 시험을 지필고사로 시험 봅니다. 그 시험 성적이 몇 점 나오느냐, 그리고 플러스 수행평가라는 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합산될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 계산되는 방법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고입에서 대입으로 넘어올 때 관련된 사이트들이 접근하시면은 좀 기사 같은 거나 이게 많이 나오는 게 뭐 베리타스 알파라고 해서 이제 교육 뉴스가 그나마 제일 최신화돼서 나오는 거. 그리고 대학 어디 가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예요. 이름을 참 잘 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디 가니에요. 일단은 그 대학 사이트 이름이 어디 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작년에 내 선배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뭘 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가서 내가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2022년 어떻게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했고 시험 범위가 뭐가 나왔고 하는 것들이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지금은 이런 과목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석차 등급이 계산될 거고, 지금 현재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똑같아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기타 과목으로 뭐 기술과 가정, 내지는 뭐 한문, 뭐 이런 것들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걸 모든 고등학교 학생은 이걸 공통으로 다 배웁니다.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 과목이 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순간 이제 학생들은 막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선택을 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데 보통 자기가 선택권이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학교에서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다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나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미적분을 선택할 것이냐, 확률 통계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문과 학생이냐, 이과 학생이냐가 결정되는 거고, 보통 영어나 국어는 대부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다 전교 학생들이 다 신청해서 하는 거고, 문과 학생이면 보통은 이렇게 사회탐구 과목을 3과목 정도 하고, 자연계 학생이면 과학탐구를 3과목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거 두 과목을 섞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알아서 다 펼쳐져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작년도 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금방 또 2023년도의 걸로 바꿔서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들이 있어요. 교육과정이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이런 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2년 거 기준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거예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통합사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그냥 다 배우셔야 되는 거.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2학년이 들어오는 순간 아까 국어는 문학을 해야 되는 거고 2학년 2학기 때 독서하고 수1 시간에 지금 2학년 1학기 때 하고 수2를 2학년 2학기 때 하고 이런 식으로 웬만한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으로 공부하는 과목들이 많고 2학년 때는 공통으로 공부하는 과목들보다는 선택을 하는 과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탐구 영역이나 과학은 아까 보신 이 학교처럼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3과목을 하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석차 등급을 활용해서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은 1학년 때 제일 많고 2학년 때 좀 줄고 3학년 올라가면 더 적어져요. 특히 이과생은 더 적어져요. 그래서 내신을 딸 과목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1학년 때 내신 확보를 잘 해놓으시면 그만큼 내가 조금 더 2학년, 3학년이 올라가서도 선택지가 많아지지만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내신 성적이 안 좋다라고 했으면 앞으로 내가 내신을 어떻게 맞는지까지도 다 이미 계산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게 고등학교 생기부 양식이에요. 중학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보통 반영이 되는 거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이라고 해서 세부 능력부기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을 이제 보통은 종합전형의 비교과 활동을 뭘 했는지를 평가할 때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이 계산되는 건 이 점수를 받고 이 점수가 총 이수한 190명 중에 몇 등을 하는 거냐라는 걸 기준으로 등급이 산출돼요. 그 등급이 산출된 걸 통해서 지필평가 몇 프로,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로 학교마다 다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비율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성적 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신을 계산하고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 석차 등급이 없고 이 석차 등급에 한해서 지금 A, B, C 요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그나마 성적을 따는 게 조금 더 이 석차 등급보다는 수월한 편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표에 여기 보시면 진로 이렇게 진로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은 다 석차 등급이 안 나와요. 이거는 다 내용만 되게 중요하다. 물론 이 내용이 중요한데 원점수가 공개되고 평균이 공개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가 학생들한테 이걸 잘 맞게 하기 위해서 A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되게 쉽게 내. 그래서 평균이 90점이야. 근데 내가 90점 맞아도 A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좋은 건가요? 평균이 90인데 내가 90점 맞았어. 그럼 잘하는 건가요? 석차 등급은 평균이 90인데 내가 90점 맞으면 5등급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평균의 성적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본인이 잘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데 비율도 뭐 이 정도면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수했는지 안 이수했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거고 내용을 많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적혀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비교과 활동을 뭐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성적표예요. 거기 자리 없어요.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제가 그냥 이거는 안 넣은 거고 이게 고등학교 가면은 받는 성적표예요. 학기말 성적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지필고사라고 해서 중간 기말고사라고 적혀 있고 수행평가라고 해서 몇 프로 이렇게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3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시면 큰일 나는 거고 학생이 안 갖다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 이거를 학교 홈페이지나 내신 성적을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한 학기가 끝나야 그 다음에 확인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방학할 때마다 받게 된다. 중간고사 시험 보면 이게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기말고사까지 합쳐졌을 때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실적으로 이렇게 성적표를 중간 기말고사 합쳐진 학기말 성적표로 이렇게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받아보시고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국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그리고 영어 몇 등급인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요 지역에 있는 학교의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193명이 이 지역에서 좀 늘어나 있고 아마 지금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은 이 숫자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지금 1학년을 기점으로 예비 고1까지 인원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를 얼만큼 가는지에 대한 숫자를 넣은 건데 지금 2023학년도 수시까지 지금 공개되어 있는 학교들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한영외고가 수시에 14명을 가고 정시에 7명을 가고 배재고는 수시에서 8명 가고 9명 갔어요. 성덕고 같은 경우는 1명 갔는데 아직 결제가 안 돼 있고 한영고가 이제 9명을 갔는데 지금 현재 5명을 합격했습니다 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줄었죠. 근데 한영외고만 좀 늘었어요. 그죠? 서울대 지금 정시 인원이 늘어나서 수시에서 작년보다 선발 인원이 적어졌는데 한영외고는 지금 작년에 합격한 서울대 인원보다 지금 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배재고는 작년보다 좀 줄었고, 그리고 배재고는 원래도 수시형 학교라고 얘기하기보단 정시형이 조금 더 가까운 학교예요. 그래서 배재고 가시면 양쪽 다를 준비하는 거고, 한영외고는 보통 정시보다는 수시형 학교입니다. 특히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문과 학생들이잖아요. 대학교 가는 게 아까처럼 통합형 수능 되고 나서부터 되게 힘들어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수시에서 합격을 하려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선택해서 일부러 수시 준비하려고 가는 친구들도 꽤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아까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크게 학교마다 격차를 이거 갖고 확인할 수는 없는데 보시면 수능형 학교일수록 재수의 비율은 높아져요. 수시형 학교인 한영외고는 재수를 별로 안 하려고 하죠. 왜? 정시 준비를 거의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재고도 42%, 지금 우리나라 반에 있는 30명 중에 12명이 재수하는 거예요. 꽤 많은 숫자죠. 뭐 30%, 뭐 좀 적게 하는 건 20%.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대학을 갔는데도 재수하는 경우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재수생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면 올해 고등학교 현재 1학년 학생이 1학기까지 성적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시는 이 단위수라고 하는 게 이제 학점으로 바뀌는 거고, 학점은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할 거냐라고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다. 그럼 일주일에 3번 수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이 나오고 편차가 나오고 그리고 A, B, C, D, E 비율이 얼만큼 있는지 지금 내신 성적이 다 공개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보시면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높을수록 학생의 격차가 큰 거예요. 이게 높으면 학생들은 내신을 따려고 학교를 많이 선택해서 여기 가서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한영외고는 수학 성적만 보면 84.7이 평균인데 지금 7.7인 거예요, 편차가. 배재고 같은 경우는 12,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5.1에 15점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일반고가 그냥 평균이다 그러면 20점이 넘어가요, 저 편차가. 그냥 평균 정리 수준이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학생들은 대부분 편차가 지금 20점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벌어지지만 뭐 특정 학교 이제 명일여고나 조금 벌어지고 평균 자체가 좀 낮아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Z 점수라고 하는 게 보통 학교를 평가할 때 점수 산출 공식이 있는데 내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편차로 나눠서 3점 만점으로 이 점수가 계산되는 거예요.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갈 때 활용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은 저 Z 점수를 활용해서 석사 등급 50%, 저 Z 점수 5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Z 점수가 높게 형성될수록 내가 가서 원점수를 높게 받으면 대학을 갈 때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이렇게 학생들의 수준이 나와 있고 뭐 이 학교의 내신 성적이 어려운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명일여고인데 지금 평균이 낮아. 근데 편차는 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생각의 차이 학원에 다닌다. 내신에서 이 학교가 그럼 내신 시험이 어려운지, 내가 지금 배정받은 학교의 내신이 쉬운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방학 동안에 알고 가셔야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괜히 가서 이제 시험 보고 그 한 번에 결정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표는 뭐냐 하면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되면 성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 성적표를 단순히 그냥 평균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공통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성적 6개를 다 더해서 올 1등급 맞으면 1등급, 하나라도 2등급 맞으면 이제 등급이 깎이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1학년 1학기 한 번 결정된 거예요. 5번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4개 학기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는 걸 가지고 예측이 다 가능해요. 이걸 결정짓는 건 2학년 1학기 되면 그냥 결정 나요. 무슨 얘기냐?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어. 그럼 2번 갖고 내가 얼만큼까지 더 올라갈 수 있어.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2학년 1학기를 기점으로 내가 수능을 더 하는 학생이어야 되는 건지 학종을 더 해야 되는 학생인 건지 내지는 교과를 더 준비해야 되는 학생인 건지 그냥 결판 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딱 한 번 딱 결정되는 순간 이 친구처럼 내신 1등급을 계속 유지하면 1등급이 유지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 4학기 동안 3등급까지 떨어지면 이제 2.6등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등급이 한 번 딱 찍히는 순간 올 1등급을 찍어야 1.2등급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3등급을 맞은 학생이 올 1등급을 계속 1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4학기 동안 올 1등급을 찍을 확률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뭐 각성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좀 올라서 뭐 2등급 정도를 맞았다라고 하면 평균 2.2등급이 나온다는 게 지금 그냥 내신 성적 5번의 학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정확히 2학년 1학기 성적까지 다 합쳐지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성적이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더 어려워지고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1학년 때 성적이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할 학생인 건지 아닐 건지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 내신으로 어차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뭐 내신 3등급 맞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 의대 가고 싶어. 그러면 배제고 다니지 않는 이상 저 내신 등급을 갖고 의대를 지원해서 1등급을 다 맡기려고 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내신 3등급을 맞고 의대 가고 싶어. 나 죽었다 깨나도 의대 가고 싶어. 그러면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수능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선택하고 내신을 포기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몇 달 더구나 더 길게 끌어가야 되는 게 힘들어서 보통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신을 잘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가 이걸 더 준비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자기 편한 걸 빨리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데 본인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수학학원에 가지 않아요. 제가 수학학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본인은 수학을 잘하는데 왜 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가 그래서 니네 반에서 수학을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네 반에 20명 있는데 저는 10등 안에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래봐야 잘한다고 제가 어떻게 이걸 애한테 설명하기는 좀 없고 아직 초등학교니까 학생이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근데 중학교 애들이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중학교 때는 다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와서 석사 등급을 딱 맞는 순간 제가 재작년만 해도 서초에 반포고등학교 다니는데 반포고등학교 배정 받았대요. 고1 학생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1 학생이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본인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굳이 지금 상담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한번 결정되고 나서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본인이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급하셔서 그냥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는 너 수학 공부 얼만큼 했어? 그랬더니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울 내용을 2바퀴 돌렸대요. 수학을요. 그래? 근데 난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아니래. 엄마는 대치동에서 웬만큼 다 공부했대요. 그래서 딱 1학기 끝나고 성적표를 다 갖고 왔는데 수학 딱 5등급 나왔어요. 그렇게 다 했다는데. 제가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더군다나 지금 배정받은 학교가 속된 얘기로 수학에 미친 애들이 좀 많다고. 여기 더군다나 과중학교고 여기 공부하는 애들 꽤 많으니까 긴장해야 될 거고 너가 끝내는 만큼은 다른 애들 다 끝내고 와. 라고 얘기했더니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수학 5등급 맞고 그 친구 의대 가고 싶었는데 그냥 그때부터 내신 포기. 그리고 수능.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내신을 잘 따놓으면 본인의 선택지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근데 딱 결정되는 건 다 그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건데, 어느 학과를 갈 건데, 저 내신 성적이 지금 쓸모 있어, 없어? 근데 이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자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래요. 검정고시생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본인이 내신 성적 계산해 봤더니 가고 싶은 거 못 가? 근데 의사는 되고 싶어? 학생이 와서 엄마 100세 시대인데 내가 한두 번 더 할게. 두세 번 더 할게. 당장 지금 나 검정고시 따고 1년만 준비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후년까지 더 할게. 안 되면 내후소년까지 다 할게. 그리고 내가 의사 되면 다 갚아줄게. 이게 무슨 어음도 아니고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학생은 계속 그러고 나서 공부하는 꼬라지는 잘 안 보이고 이게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본인이 어떻게든 시간을 보려고 돌파구를 찾는 거지 그러고 나서 3개월을 다 안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 그래서 본인이 혼자 놔두면 공부를 안 하는지 너무나 잘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절대 그냥 시간을 막 허비해요. 그래서 내신 결정되는 거 저 1학년 1학기만 나와도 나머지 게 보인다. 대부분은 다 저렇게 3등급 맞은 애가 앞으로 다 1등급 맞을 거야. 자신감 다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안 하는 애는 안 해요. 하는 애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앞으로 더 따는 게 소위 쉽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목이 줄어들고 뭐 2학년 1학기만 되더라도 이제 문과는 사탐을 선택하고 이과는 과탐을 선택해서 100명인 학교가 이제 70명, 30명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그러면 내신 따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신은. 그러니 단순히 1학년 때 내신을 잘 확보하고 준비를 잘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이 생기지 1학년 1학기 딱 들어가서 내신 되게 겁나 무시하다가 그냥 성적 딱 맞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절대 못하는 경우의 수도 나온다. 그러니 방학 기간 동안 이걸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그냥 이거 방학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냥 가서 못 쫓아가세요. 그냥 진짜로 그냥 뒷짐지고 바라만 봐야 되는데 앞으로 걔를 이길 길이 없어요. 내신으로는. 왜? 내가 이 정도까지 맞으려면 나는 걔가 지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다는 건 리셋이라고. 그죠? 근데 그 리셋을 방학 기간 동안에 잘 다듬어 놓으면 그래도 지금 마일리지 쌓아놓은 애들하고 어느 정도 어깨를 견줄 수 있겠지만 이 방학, 겨울방학 2달을 또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못 쫓아가요. 진짜 못 쫓아간다고요. 특히나 방학 기간이라는 특히 이 2달은 특히 겨울방학, 여름방학은 되게 짧아요. 여름방학은 3주면 끝나요. 겨울방학은 되게 길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봄방학 거의 안 하고 그냥 쭉 가니까.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시간이 많으니까요. 생기부의 기재 요령이 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뭐 수상경력 지금은 뭐 한 개씩 한 학기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지금 반영하지 않고 미기재하게 되고 뭐 다 빼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딱 세부 영역의 특기사항 이제 과목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율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만 내용을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다 보니 코로나에 학교도 못 가고 활동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내신이 조금 더 많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지금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우세한 건 사실이에요. 왜? 교과전형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일반고는 다 교과전형으로 오라는 거고 종합전형은 다 특목 자사고 많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한영외고는 서울대가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럼 일반고를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이거를 진짜 1년 동안 한 번도 3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으시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어차피 내신에 반영이 안 되니까 애들이 모의고사 보는지 잘 몰라요. 우리 애가 갑자기 내일 학교에서 그냥 자는 시간이라고 절반 이상은 자니까 절반 이상은 시험을 안 봐요. 그냥 자는 시간이에요. 모의고사 보는 날은 그냥 자는 날입니다. 절반이 자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차피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참 잘 알아두실 수 있게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4과목이 절대평가로 나와요.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다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국어하고 수학만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가 전국에 몇 등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이제 기타 참고자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 반에서 1등하는 거, 우리 학교에서 1등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전국 단위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 국어하고 수학 성적을 기반으로 백분위 성적을 공개해 주는데 이 백분위 성적이 뭐냐면 등수예요. 예를 들어서 응시자 수가 여기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35만 1314명이 응시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응시 인원을 백분위로 96.56% 상위 누적으로 3.44% 정도를 여기다 곱해서 내 등수가 전국으로 몇 등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해요. 점수도 중요하지만 근데 고1 때는 평가받는 게 국어하고 수학밖에 없다. 고2 딱 올라가면 저 평가되는 과목이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영역으로 총 4과목이 이제 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점수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기자 탐구자의 등수가 나옵니다. 전국 단위 등수.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야 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펼치고 수학도 선택 과목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1등급 받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다 1등급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이해되세요? 다 절대평가고 뭐 수학하고 국어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시험 보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공부하고 시험 보는 애들은 강남 애들밖에 없어요. 이 지역이나 강남, 송파, 서초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다 이거 정시를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지역에 설명회를 되게 많이 다녀요. 지방으로. 지역에 있는 애들이 수능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어려워해요. 내신도 어려운데 이건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꼭 받아보시고 1년 중에 꼭 이 날짜 되면 내년 거 날짜가 다 나와요. 어머니들이 그냥 검색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일정 치면 다 나와요. 아까 제가 저 앞에 그 드린 거에 보면 그 자료에 내년 거 모의고사 일정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모의고사 일정표에 날짜가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으니 그 날짜에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있으면 성적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생한테 이걸 응시해서 시험 봤는지 안 봤는지 꼭 확인하시고 학교마다 다 보진 않거든요. 안 보는 학교들도 간혹 있는데 서울 지역은 웬만하면 4개를 다 시험 보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뭐 4개 중에 3개만 본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꼭 학교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결과물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고 결과물을 안 갖고 오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알아서 갖고 오겠지. 우리 아이를 절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자꾸 이제 내 성적표를 숨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인이 안 맞아본 등수를 갖고 오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왜? 이건 상대적인 거라. 그렇잖아요.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특목고로 빠졌어요. 자사고로 빠졌어요. 공부를 안 하고 취업의 목적이 있는 친구들은 마이스터고로 빠지고 특성화 고등학교 갔어요. 그럼 일반고에 남아있는 친구들 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우리 반에 30명 있어. 5명은 특목고 가고 자사고 가고 밑에 5명은 특성화고 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을 갖고 이제 일반고에 다 가는 거니까 앞뒤로 빠져주잖아요. 잘하는 애들 빠졌죠? 못하는 애들 빠졌죠? 내 고만고만하게 내가 성적 유지해서 중학교 때 뭐 반에서 1등입니다. 전교에서 뭐 몇 등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다 고등학교 가면 그거에 취해서 그냥 와장창 깨져요. 그리고 엄한 애들이 와서 내 자리 뺏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동안에 변신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확 뒤집혀요. 정말로 확 뒤집혀요. 그래서 제가 리셋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2달 만에도 애가 확 바뀌니까. 근데 준비 안 하시면 바뀔 일은 없어요.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 들러리 세워주시면 되고 그냥 내신 5등급 받으시면 돼요. 근데 5등급 맞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가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게 힘들으셔요. 진짜 성적표에 8, 7등급 막 찍히는 일반고 학생들도 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볼 일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점수 맞아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학교에는 9등급이 있고 8등급이 있고 7등급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다 있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수능 성적표, 평가원 성적표 고3 때 받는 거라서 거기에는 이제 그게 안 나와요. 몇 등인지. 그래서 이 성적표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틀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참고로 저 성적표를 조작해서 갖고 온 애들도 있습니다. 요즘. 네. 정말 매년 제가 정시 상담하면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이 근데 또 잘 고치면은 티가 안 나잖아요. 점수가 달라.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린 이 점수가 표준 점수가 이 점수 나오면 100분이 이 점수입니다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점수를 높여놓고 얘는 점수를 안 높여놓는 거예요. 자기가 갈 대학에 표준 점수만 갈 거니까 100분이 신경 안 쓴 거지. 그러니까 얘는 70점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90점인 거죠. 근데 지구과학 원에서 얘가 70점인데 얘가 100분이 90점 나오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걸리는 거죠. 정시 상담, 이제 원서 쓰려고 상담 받으러 왔는데 그런 애가 있어요.
매년 한두 명씩 나온다. 근데 꼭 이렇게 티를 내더라고요. 티가 안 내면 모르겠는데.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대학은 웬만하면 자료를 다 진짜 투명하게 공개해주고 있어요.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 때문에 또 변수가 많이 생겨요. 예전에는 이게 다 꽁꽁 숨겨놨다면 지금은 검색만 하면 웬만한 걸 찾을 수 있으시다. 그래서 자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고 어떤 학교 학생들의 사례가 있었는지 뭐 종합전형도 마찬가지 다 사례가 되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내 바로 윗 선배들이 얼마나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많이 잘 갔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3 졸업한 형님들 그리고 고2 올라가서 지금 또 고3 졸업하는 형님들 최소 2개년치만 쌓아 놓으시면 종합전형으로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판가름 될 거다. 그걸 안 하시면 괜히 힘만 빼시고 어차피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더 못 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공부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서울대 의대 아니면 안 돼요. 뭐 서울대 예를 들어서 메이저 의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한 번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메이저 의대를 지난 5년 동안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1.0에 가까운 내신 성적을 확보하면서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종합전형이라서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교과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지금 상위권 학교들을 많이 뽑고 있어서. 전국 단위 기준으로는 교과가 가장 많이 뽑죠. 2024학년도까지 전형계획이 나와 있어서 인원 보시면 지금 한 15만 명 정도가 교과로 선발되고 있고 종합전형은 8만 명 정도, 논술은 1만 명, 그리고 정시는 그렇게 늘렸다고 했는데 6만 6천 명인데 정시 그렇게 40% 늘렸다는데 여기는 또 3천 명이나 줄어요. 이거를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누면 수도권 대학은 교과 전형에서 인원이 2만 4천 명으로 줄어들고 종합전형의 인원이 3만 명으로 늘어나요.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이 더 많이 뽑죠. 그리고 논술 전형이 한 9천 명 정도 뽑고요. 비수도권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지 않아요. 그리고 교과로 더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정시 인원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비수도권 특히 지방은 정시를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정시에 오는 애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수도권 대학과 주요 대학 기준, 내가 가고 싶어하는 상위 15개 대학은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건동, 홍숙 요 정도까지 보면 돼요. 이대 하나 빠진 거고 한 요 정도가 상위 15개 대학.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거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정도가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 지금 정시로 올 1등급 맞으면 연세대학교 인기 있는 공대는 못 가요. 연세대학교 비인기학과에서 갈 수 있고 지방에 있는 약대가 간신히 갈 수 있는 정도. 이과생이 수능 성적표에 다 1등급을 맞으면. 1등급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합전형이 지금 서울 주요 대학교가 10,000명 뽑는 거고 교과는 5,0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상위 15개 이상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내신 성적을 좀 확보하면서 종합전형을 준비 안 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냥 교과로 가야 되는 거죠. 교과는 말 그대로 내신을 그냥 합산한 성적입니다. 학교에서 반영하는 거에 따라서. 정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형은 지금 4만 3천 명까지 뽑고 있는데 지금 상위 15개 대학은 올해보다도 더 많이 뽑고 있어서 1,128명이 증가한 16,000명 정도를 지금 선발할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원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해서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서 정시에서 더 선발합니다 라고 2월 넘어까지 하면 조금 더 높아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싶어하는 상위 15개 정도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보통은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을 준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인원을 더 많이 2배 이상을 뽑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인원만큼 정시를 더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과 수능은 무조건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둘 중에 뭘 하나 포기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교과 포기하면 수능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1이 1학년 1학기 때 내신 포기했어요 라고 해서 수능이 준비한다고 뭐 성적이 더 잘 나오냐? 이런 개념은 없어요. 왜?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베이스를 고2 때부터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고1 때 배우는 내용은 수능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수능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부터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신 공부하는 게 그렇죠.
공통으로 공부하는 국어, 수학,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가 더 어려운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성적이 더 잘 나오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고1 때 무조건 하셔야 될 플레이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 성적 결정되는 걸 보고 실적으로 나는 이걸 더 하겠어, 뭐 이걸 더 하겠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시던지 빼시던지 하는 건 1학년이 끝나거나 2학년 1학기 끝나면 확실히 결정될 거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전형의 이름이에요. 교과 전형이라고 그냥 통일해서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데,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학교 추천 전형이고, 어떤 학교는 지역 균형이고, 어떤 학교는 고교 추천이고, 어떤 학교는 고교장 추천이라고 하고, 교과 성적 우수 전형이라고 하고, 학교마다 다 전형이 이름 달라요. 그래도 지금은 아까 지역 균등 선발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이제 교과 전형의 이름이 저렇게 좀 많이 변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학교마다 이름이 다르다. 저는 이 전형 이름만 보면 어느 대학인지 다 알죠. 보통의 학생들은 전형명만 얘기해요. 저하고 상담할 때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저 전형만 얘기하면 제가 무슨 학교인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다 알아야 되죠. 그죠? 저는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전형이 교과 전형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인지하시면 지금 될 것 같고, 이 전형명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직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대학교부터 광운대학교 정도까지 내신의 범위예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제일 높은 과가 자연계열 기준으로 1.122에서부터 제일 낮은 과가 2.1등급까지도 합격을 하는 겁니다. 제일 높은 과가 의예과가 될 것 같고, 제일 낮은 과는 뭐 예를 들어서 과정교육과가 될 수도 있고, 고려대학교의 제일 비인기 학과인 뭐 환경, 생태부터 시작해서 지구환경, 과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쭉 내려오다 보면 이 2.1등급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쭉 이렇게 내려오면 광운대학교의 제일 높은 과 하면은 1.8등급, 1.7등급까지 나온대요. 그럼 광운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왜 고려대는 지원을 못할까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쓰는 친구가 여기 쓰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쓰는 친구가 여기까지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광운대학교 평균 내신 성적으로 저렇게 높은 학과 갈 수 있는 친구가 고려대까지 원서 쓰는 경우는 못 봤어요. 너무 이제 갭이 큰 거죠. 단순하게 이렇게 내신 성적이 차이가 나는 건 그 학교에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도 달라져요. 더군다나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좀 높기로 유명한 학교, 광운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한양대학교가 저 내신 성적이 제일 높은 이유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아셔야 될 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면 내신 성적이 좀 다운될 수 있는 거고, 수능 최저가 없어지거나 아예 뭐 조금 아예 낮거나 그러면 내신 성적은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 반영이 되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다 받아야 돼요. 가서 학교마다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등수 안에 들어가야 내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지원하고 싶어. 그럼 우리 학교 정원이 300명이야. 그럼 나 전교 12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추천받을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지원할 거면은 11%, 전교생의 11% 안에 들어가야 내가 추천을 받는 거죠. 학교마다 기준이 다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학생들은 원서 쓰기 직전에 학교에서 어느 거 추천받을 건지 조사를 하는 거고, 그 추천받는 거에 따라서 겹쳐지면 내신 성적 순으로 자르는 거죠. 아예 추천의 인원에 제한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나 인원수에 제한은 없지만 추천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혹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이런 추천 제한은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지원을 하시는 교과 전형도 있지만, 지금 웬만한 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다 받아야 된다. 간혹 내가 추천받지 않아서 학교에서 추천장을 대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냥 이거 무효 처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다 추천을 받아야 되고, 상위권일수록 인원수에 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 5%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기 중에서 두세 개는 원서 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비교과 활동을 좀 안 하더라도 지금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런 대학들은 최저도 적용되고, 그리고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추천 제한 없는 것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 안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지금 2023학년도 기준으로 3개를 반영을 개발하는 거냐, 2개를 하는 거냐, 아예 없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으면 내신 성적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신 성적은 다운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이를 반영하는 거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는 거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린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좀 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막 이렇게 좀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전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에 한해서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특히나 학생들이 기타 과목을 잘 공부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나 저기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이만 들어가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고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만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문, 아니면은 기타 정보 과목, 아니면 기술 과정, 이런 과목들도 석차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대학들은 그걸 반영은 안 하지만 이 대학은 다 반영해요. 그 과목이 점수가 마이너스 되면 고르대식으로 내신 계산했을 때 국영수 4는 1.1인데 국영수 전 과목을 계산하면 1.5까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과목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주의 있게 가져가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고1 때부터 알아서 이 과목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다 준비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방향을 틀을 수도 얼마든지 트는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한 과목 삐끗하면 이 대학교가 다는 끝나요. 근데 다른 것도 어떻게 대안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때는 최대한 내신을 그냥 다 잘 따는 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진로 선택 과목도 학교마다 다 반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메모를 넣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 기준의 위력이에요, 이게. 교과 전형인데 이제 중앙대학교 입시 결과거든요. 그럼 중앙대학교 내신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세계 등급합 7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에 제일 잘 본 거 3개가 2등급, 2등급, 하나 3등급 정도 나오면 이제 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지금 보시면 문과학과 중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라고 있는데 충족률이 67%예요. 그러면 33%에 되는 학생들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게 비인기 학과로 갈수록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추가 합격까지 다 감안한 경쟁률이 1.18대 1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간혹 어떤 학교들은 이게 1.0에 가까운 학교들도 있어요. 간혹 미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미달은 뭐냐? 수능 최저 충족한 애들을 다 합격시켰더니 그 애들이 추가 합격돼서 다른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충원도 못 시켜요. 그렇게 해서 미달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고려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세종 캠퍼스가 아니고 본캠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뭘까요? 생소하시죠?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화루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형 이름이에요. 전형 이름을 다 줄여놓은 거예요. 이제 종합전형의 이름이에요. 대학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계열 적합이나 저기 보시면 학업 우수형 이런 고려대학교 이제 전형이 명이고요. 보통 이제 활동 우수형 이런 데는 이제 연세대학교, 서울대는 이제 지역 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이라고 이름이 있는 거고,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CAU 융합형 인재전형, CAU 탐구형 인재전형은 중앙대학교 종합전형의 이름인데 원래는 다빈치형 인재전형, 탐구형 인재전형이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좀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형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종합전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종합전형 중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합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최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국 단위 자사고에 다니는 친구들도 수능을 준비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고등학교에 다닌다. 전국의 생이 200명이다. 그중에 최하 50명이 서울대를 합격해요. 전교 50등 안에 들면 서울대 가요. 그러면 이걸 수능을 준비할까요? 그 친구들은 수능 잘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수능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재고 학생이면 수능 잘할 것 같으세요? 거고 학생이면 수능 잘할 것 같으세요? 걔는 수능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수능을 무조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여기에 지원한다고 하면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게 과거 영재고 학생 무조건 뽑아주겠죠. 근데 수능은 잘 안 나와요. 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최저 기준을 걸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저 고려대 학업 우수형 전형이라는 게 수능 최저가 조금 높은 학교예요.
지금 4개 영역 등급파 8 정도 맞춰야 돼요. 2등급을 다 찍으셔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해서. 올 2등급 나와야 됩니다. 그 올 2등급을 이과생은 지금 잘 맞추고 있어요. 왜? 수학에서 등급이 잘 나오니까. 근데 문과생은 그 등급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문과생이 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정시로 이월시킨 인원이 116명이에요. 문과생 중에 116명이 정시로 이월됐어요. 저 최저 기준을 못 맞춰서.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최저 기준을 지금 여기 2022학년도인데 이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생명과학대, 이과대, 공과대, 의과대, 사범대, 간호대, 정보대, 보건정책, 그리고 보건과학, 그리고 스마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최저 기준 충족했는데 간호학과는 지금 미달이에요. 이미 최저 충족한 애가 없어요. 최저 충족한 애들 다 충원시켰는데 이제 더 이상 충원시키지 못해서 그냥 미달인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추가 합격되는 학생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뭐 지금 보시면 사범대학교는 지금 수학교육과 있거든요. 근데 1.03대 1이에요. 그럼 1.03대 1이 뭐냐? 최저를 충족한 29명이잖아요. 최저 충족한 애가 29명이에요. 그죠? 16명이 최초 합격했죠. 29 빼기 16 해보세요. 13명. 그 중에 충원이 12명 됐대요. 그럼 13명 중에 12명이 추가 합격돼서 1명 빼고는 다 붙은 거예요. 최저를 맞춘 친구라면. 그게 이제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문과는 더 심해요. 문과는 미달되는 대학 학과들이 수두룩합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다. 여기 보시면 되고, 학교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학업 역량을 보고 진로 역량을 보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인성을 본다.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퍼센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 학업 역량에서 뭐 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마다 다 정해져 있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을 본다라고 아시면 되고, 진로 역량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활동을 잘했는지 비교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전 가능성 인성은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대학에서는 조금 항목을 좀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하고 전공 적합성은 비슷하게 항목 평가가 이름이 조금 변경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뭐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진로 역량으로 좀 이름이 바뀐 거고, 다만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합쳐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로 지금 계속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총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을 볼 때 종합전형은 많이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작성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전형이 있고, 심층 면접이라 그래서 그냥 문제를 주고 20분 동안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고등학교 생활하시면서 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하시면 되는 이런 면접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면접이 없는 전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도 의예과나 사범대를 제한하는 것 빼고는 면접이 없고, 한양대 면접 없고, 서강대도 면접 없어요. 이 세 개 대학은 면접을 안 보기로 되게 유명해요. 왜? 면접을 보기 시작하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면접을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들은 보험을 걸어요. 그래서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보러 안 가요. 그럼 이제 불합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정시에서 뭘 지원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수시 납치 안 되려고 보험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 기준, 그리고 학교마다 내신 등급이 다 달라요. 서울시립대만 유일하게 이렇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합격생의 내신 성적을 따로 공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일반고 학생의 평균은 2점대인데 자사고는 3점대고 특목고는 4점대예요. 그죠? 합격생인데 똑같이 내신 성적이 2점대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과 전형은 무조건 2점대면 2점대 평균의 성적이 가까운 친구들이 붙는 거지만 종합전형은 학교마다 다르다. 그 학교마다 내신 따는 게 어려운 걸 다 잘 알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천차만별로 다르다. 특목고는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는 외고나 국제고겠죠. 여기는 과고나 영재학고일 수밖에 없은 거고,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성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학교죠. 어머님들도 잘 모르시면 그냥 낚이세요. 여기 보시면 평균 성적이 있고 최저 성적이 있어요. 영어교육과 평균 성적이 2.2고 최저 성적이 2.5면 이 언저리에 대부분 다 뭉쳐져 있겠죠. 최저 성적이 2.5고 평균이 2.2니까. 그럼 이렇게 보시면 자연계로 넘어오거나 특히 문과학교 중에 영문학과 같은 데 가면 외고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평균이 3.4인데 이제 5.7등급까지 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고 학생이 5.7등급인데 여기 붙을 수는 없어요. 절대.
평균에 가깝게 원서 쓰셔도 못 붙어요. 일반고는. 웬만해서 못 붙어요. 근데 여기에 평균이 3.4니까 우리 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 건대 봤더니 평균이 3.4야. 나 3.0인데 건대 갈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제 종합전형은 잘못 접근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자연계열 학과인데 7.5, 7등급, 6.9등급 그리고 보시면 자유형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비율 나오죠. 영재학교도 7명이나 건대를 써요. 과고 학생들도 18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6등급, 7등급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과고 학생이겠죠. 영재학교는 내신 석차 등급을 반영하지 않아요. 다 A, B, C, 뭐 A뿔, B뿔 뭐 이렇게 성적이 나오고 과고는 그나마 석차 등급이 나오는데 일반고 7.5등급이 붙을 리는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평균이 이렇게 높은데 낮은 경우는 있죠. 그러면 이 학생만 특별하게 과거 학생이 붙은 사례고 대부분 평균이 높아지는데 평균도 낮은데 이 성적까지 같이 나죠. 그러면 그 학과는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7하고 7등급인 거하고 2.6등급하고 7.5등급하고는 좀 다른 거다.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떨어진 만큼 위로 올라가서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 게 일반고가 계산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등급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나의 등급이 평균에 가까우니까 써도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종합전형은 그냥 불합격이다. 1단계 그냥 떨어져 버려요. 가서. 그래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지원율이 높아요. 이제 수시에서 나 내신 성적도 안 좋아. 그리고 나 비교과 활동도 잘 안 했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놀았어.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한 편 보고 가족이 내가 검사가 되고 싶어졌어. 뭐 의사가 되고 싶어졌어. 본인이 되고 싶은 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나이예요. 그 나이에.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할 게 없어요.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을 내가 그동안 4학기 동안 평균 5등급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교과로 쓸 수도 없고 종합으로도 쓸 수도 없고 근데 남은 1년 동안 나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보통 수시에서 쓸 수 있는 게 논술 전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보통 이제 수시에서 다른 전형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패자부활전 수준으로 많이 간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많이 쓴다. 논술 전형은 이게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도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대학들은 수능도 안 봐. 그냥 가서 시험만 봐서 인문계열은 인문사회 논술 잘 쓰면 붙는 거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이나 과학논술 잘 보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뭐 저기 보시면 지금 한양대학교 평균 경쟁률인데 107대 1인 거예요. 그러면 저 26,553등 3명 중에 그러니까 107명 중에 한 명이 붙는다라는 개념으로 저 107대 1을 계산하시는데 그런 개념 아니고요. 26,553명 중에 246명 붙는 거예요. 저게 논술이에요.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논술 전형을 저렇게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 잘 준비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근데 내가 저거밖에 할 수 없으면 저는 준비를 하라고 얘기 드려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요즘은 차라리 저런 것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한양대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가급적이면 지원해도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보시면 수능 최저가 이렇게 들어가요. 논술 전형도 많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수능 최저가 들어갔는데 3개를 반영하거나 내지는 2개를 반영하거나 이렇게 좀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3개 정도 반영하는 학교들은 괜찮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이 3개를 반영하는 학교다. 서강대학교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지금 111대 9인데 30대 1까지 떨어져요. 수능 최저를 최소 70% 정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3개를 걸어놓으면 70%는 못 맞춰요. 라고 감안하시면 되고 중앙경희대처럼 2개를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50%는 못 맞춰.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온 학생들 중에 경쟁률이 50% 떨어지고 나서 시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면 경쟁률이 많이 다운시킬 수는 있다. 근데 다운되면 보통 종합전형 경쟁률하고 비슷하거나 종합보다 조금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전형은 지금 선발 인원이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비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산대, 경북대, 연세대, 미래, 고대로대, 세종, 한국기술교대, 홍익대, 세종 정도가 이제 비수도권의 인원을 1,700명 정도 지금 선발하고 있는 거고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만 뽑습니다.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은 대부분 학교가 다 선발을 한다면 논술은 특정 대학만 뽑아요.
그래서 그 대학들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대학에 논술 전형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인원이 좀 늘었어요. 대학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덕여대나 삼육대나 뭐 한신대 뭐 생각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은 요 정도 대학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아까 최소 못해도 건국대 학교는 집에서 좀 가깝게 다닐래요. 라는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 최소 인서울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꿈을 높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 공부를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 삼육대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냥 공부를 안 시키시는 게 그죠? 그냥 차라리 다른 일을 좀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논술 전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기준 맞추면 많이들 못 맞춘다 라고 하는 걸 얘기 드렸고, 학교마다 논술 유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인문 논술 보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도표 통계 분석하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인문계인데도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인문계열의 블루 오션은 언어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까지 같이 보는 학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나 학교 들어가기가 좀 더 편한 편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연계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수리 논술 위주로 시험 봅니다. 근데 자연계열은 간단해요. 문과는 국어를 좀 못하는 학생이 논술을 좀 잘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자연계 논술은 수능을 잘 못하는데 수리 논술 잘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다 대부분 수리 논술 기본, 지금 연세대학교만 유일하게 과탐 논술을 시험 본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현재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최저 기준도 없고 수능 100%로 시험 봐요. 대부분 합격하는 애들이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합격해요. 그래서 이 대학은 가급적이면 내가 뭐 논술을 준비하기 좀 그렇고,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 수리 논술만 시험 보는 학교는 고2 때까지 수학을 열심히 준비하시다 고2나 고3 때 올라가시면서 준비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 지금부터 막 뭘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이거보다는 내신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특히 내신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범위가 다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뭐 이런 범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거 범위를 왜 드렸냐면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선택을 하는데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해요. 근데 논술 시험에는 저 미적분과 기하와 확률 통계를 모두 시험 문제 내는 학교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차피 제가 준비할 수 있게 뭐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고2 때부터 하시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교 딱 1학년에 가셔서 3월 24일 되면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걸 서울시가 다 봅니다. 3월 달에 시험 보는 내용이 중학교 전 교육과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들어가면 뭐 배운 내용을 시험 보는 게 아니죠. 6월 달에 부산교육청을 시험 보는데 서울은 미실시해요. 서울은 안 본답니다. 인천교육청 9월에 보고 11월에 경기교육청까지 시험을 다 보는데, 실제적으로 저 부산교육청도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2번은 시험을 안 보는데 내년부터는 다 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비중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계속 늘어난다. 이게 수능 때까지 계속 늘어나요. 고3이 돼도 계속 고등학교 3학년 달에 시험 보는 건 다 그 전년도에 대한 시험 범위겠죠. 그럼 3월 달에 딱 시험 봐서 학교 들어가면 내가 방학 동안에 얼만큼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저거를 내가 방학 동안에 준비 안 하면 중학교 때 시험 봐서 성적이 마구마구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를 그냥 바로 성적표로 확인할 수 있으세요. 국어하고 수학만 성적 다 나오잖아요. 그 성적이 내가 지금 전국 몇 등 하고 있어 라는 걸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방학 동안에 공부를 얼만큼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저 시험에서 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와줬을 때 뭐가 조금 더 맞닥떨어져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너지가 생기지, 저거 어차피 시험 범위도 나 공부 안 했고 저렇게 시험 보는지도 학생들은 모르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3월 달부터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고 나는 멘붕이 왔고 준비는 하나도 안 했고 그러면 이미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 보자마자 중학교 시험 범위 안에서 봅니다. 그러면 나는 최소 겨울방학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될 내신을 공부를 하시면서도 중학교 과정 중에 내가 잘 안 됐던 과정들은 복습을 어느 정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방학 기간이 긴 겁니다. 복습하면서 앞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뒤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었던 것들이 앞에 가서 탁 막히게 되면 계속 막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안 되는 게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해결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겨울방학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학원 수업으로 따라 나가시는 건 따라 나가셔야 보완이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이걸 끝내놓고 다시. 그러면 이미 겨울방학 다 지나가요. 공부는 이걸 하면서 같이 나가셔야 이게 뭐가 시너지가 더 생기는 거지. 이걸 끝내놓고 나가면 이미 끝내놓고 나간 시점에는 이미 다른 애들이 이만큼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 애들 잡으려고 다시 또 이만큼 해놓자 그럼 또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악순환이에요. 나는 쟤네를 잡으려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쟤네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걔네가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나는 앞에 나가진 않으니까 계속 복습만 하니까.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서도 앞에 걸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공부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이게 잘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나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걸 끝내셔야지 앞에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선행만 열심히 하고 앞에 거를 안 보게 되면 막판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뒤에 걸 안 됐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학교 과정은 제가 볼 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시간 투자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정말 잘 안다고 착각하지 않을 정도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제가 볼 땐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는 현재까지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3월달 시험 봤었고 작년 거도 시험 봤었고 재작년 거도 시험 봤는데 다 같은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시험을 아니더라도 작년 2022학년도에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는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학력평가라는 항목이 있고 그 학력평가라는 항목에 몇 개년치가 쌓여 있어요. 그냥 고1로 소팅하시고 그냥 문제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만 보시면 되겠죠. 영어 뭐 보실 거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미리 다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친구한테 꼭 얘기하세요. 너 그렇게 잘해? 그럼 테스트 해보자. 저거 시험 보고 네가 다 그렇게 잘했으면 저거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애들은 저것도 보라고 하면 못 보겠죠. 자신도 없고. 근데 이미 저건 저 범위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시험 범위잖아요. 그럼 제일 체크하기 좋겠죠. 지금 나의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는 저 작년 거 모의고사만 그냥 돌려봐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저거 등급이 몇 점 맞았을 때 몇 등급이 나오는지가 다 있어요. 커뮤니티에. 그냥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시험을 내가 잘 봤어. 그래서 80점이 맞았어. 80점 맞았는데 몇 등급이라는 거죠, 이게. 4% 안에 들어가는 80점이야? 그럼 잘한 거고. 3등급 나오는데 80점인데? 이런 개념에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학교 때는 다 절대평가에서 80점 맞아도 2등급 나오고 이랬잖아요. B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 시험은 애들이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시험이다. 그러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점수가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상대적으로 꼭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시험 문제는. 그냥 출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급 컷을 궁금하다? 그러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자만심에 쩔어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저거 한번 보라고 하세요. 시간 재고 옆에서 시험 보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못하겠다 그러면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럼 공부 더 해야 되는 거고.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궁금하다. 이런 학생일수록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저런 걸 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의 차이에서는 아마 다 지도해 주실 거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반영되는 과목의 비율이 다 달라요. 정시가 제일 복잡해요. 수시는 전형이 많아서 복잡한 거지, 막 이거 갖고 막 점수가 1점 모질라고 이런 거 갖고 막 접근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시는 지금 원서 쓰는 이제 시즌이에요. 다음 주 28일, 29일이 되면은 정시 원서를 3일에서 5일간 쓰게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은 0.1점 부족해서 여기 써야 돼야 말아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런 거고, 이 학교마다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수학의 가중치가 꽤 센 편이에요.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가중치가 43%, 국어의 가중치가 36%예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가중치를 더 많이 줍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학하고 국어의 가중치가 좀 높은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학의 가중치가 높은 학교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과학까지 뭐 손을 대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배워서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통합해서 다 배울 거고 그 중에서 보통 수능은 2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고2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가중치가 높은 학교들은 과학을 잘하는 게 당연히 점수가 높아지겠죠.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다르고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과목을 더 잘했는지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게 지금 올해 수능 시험 결과예요. 그래서 합법과 작문은 100점 맞으면 130점을 주고요. 언어와 매체는 134점이고 4점이나 차이 나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다 맞으면 142점, 미적분은 145점.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올해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해예요. 그래서 생명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 가장 문과 학생들 중에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 생명과학 1하고 지구과학 1이 자연계열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2과목 조합이에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를 다 맞으면 72점을 주고 사회문화 다 맞으면 72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시는 어떤 거냐면 저 합법과 작문을 다 맞은 학생이 130점이에요. 탐구 영역 2과목 다 맞았더니 144점을 준대요. 수학은 다 맞아야 확률 통계 선택하면 142점인 거죠. 그러면 뭘 잘하는 게 올해 같은 난이도에서는 제일 좋을까요? 사탐을 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치? 점수가 제일 높잖아요. 만점을 다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 확률 통계에 다 맞으면 142점을 주는데 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다 맞거나 사회문화 다 맞으면 72점, 72점을 줘서 2과목을 더하면 144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탐구 영역 50점, 50점이거든요. 원점수가 합법과 작문, 저 국어하고 수학은 100점으로 되는 거고 탐구는 한 과목당 50점씩이에요. 근데 그 50점을 이제 표준 점수라는 걸 활용해서 점수를 계산하는 거고. 그럼 얘는 144. 자꾸 제가 얘가 높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데 저한테 얘가 왜 높지라고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그냥 높은 거예요, 얘가. 높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국어하고 영어가 더 국어하고 수학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얘가 점수가 더 높지? 자꾸 그 표정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런 해가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그리고 과학탐구는 72점에 73점 주는데 지금 이거 다 맞으면 수학 다 맞은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 그죠? 그러면 얘 다 맞은 거 해봐야 표준 점수가 높을 수는 있는데 가중치가 적잖아요. 점수가 좀 다운돼요. 그럼 얘가 더 중요해져요. 얘가 더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자연계열은 마찬가지 과탐을 다 맞은 거하고 미적분을 다 맞은 거에 따라서 여기 학교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점수가 유리해지겠죠. 근데 국어가 점수가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에 만약에 저 점수를 가지고 간다 라고 했을 땐 과학 잘 본 게 별로 이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가 그러겠죠. 서강대 과탐을 잘 봐도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정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과목을 잘 봤냐에 따라 그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이제 찾아서 그 대학별로 계산을 하고 그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정시는 점수 집어넣으면 이 대학별로 점수를 다 계산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죠. 정시는 이렇게 과탐이 어려웠고 사탐이 어려웠던 해에 사탐의 가중치가 적어지는 학교는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여기가 생각보다 잡아놓은 점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거꾸로 한양대학교는 사탐의 가중치가 30%나 줘요. 그러면 아까 국어 잘 본 거하고 수학 잘 본 거보다 탐구 영역 잘 본 게 얘네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학교만 유리하겠죠. 다른 학교는 별로 안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시에서는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시가 점수를 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여기 주식 잘하시는 분 계세요? 숫자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2년 전에 주식이라는 걸 처음 해보고 돈을 조금 벌어봤어요. 한 몇십만 원이라도 벌었죠. 처음 해봤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저희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사라고 누가 권해주셔서 사봤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쥐뿔도 모르는 제가 그 다음 연도에 계속 주식을 막 뭘 샀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갖고 죄송하지만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든 이게 뭐 복구도 안 되고 돈은 들어갔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정시는 숫자에 강하지 않으면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점수를 보면 볼수록 불안해져요, 이거는. 이게 붙을 수 있을까? 수시는 그런 개념이 좀 없어요. 수시는 약간 아까 보는 것처럼 종합전형에 지원하는데 평균 내신이 2.0이야. 근데 내가 3.0이라고 해서 막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비교과 활동이 많다면 그 3.0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게 종합전형이고요. 교과전형은 뭐 2.0이라고 해도 아까 보시는 최저기준 충족해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도 막 쓰는 경우들도 많고, 뭐 보통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수시는 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세요. 상향 지원하면 다 되는구나. 수시는 다 상향 지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정시로는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이제 나중에 잡히시는 건데, 정시는 그래서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수시로 가는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하게 입시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3년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그 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헛되이 보내면은 종합이나 교과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점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보신 것처럼 내신이 1.0이라고 해도 뒤에 가서 계속 성적이 떨어지면 대학에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친구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학기마다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를 발전 가능성 면에서도 좋아해요. 근데 대학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친구를 좋아하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올라와져 있으면 다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특히 상위권 대학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시간 뭐 이것저것 막 설명드리고 자료를 막 드렸는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다 포화 상태고 집에 가서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안 나시죠? 뭐 동영상 다시 돌려보도 기억 안 나세요. 지금은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솔직히. 다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내가 당장 내일 모레 대학을 갈 게 아니라 이건 또 변할 거고 변하는 거를 나중에 계속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성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성적을 만드는 거는 지금 당장 필요하세요.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건지는 나중에 쓸 거지만 안 만들어지면, 그죠? 내가 수시에서 아무리 옆집애가 원서를 막 서울대 의대 쓰고 연대 의대 쓰고 뭐 서울대 공대 쓰고 막 이런다고 해도 나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겨울방학이 정말로 많이 중요하진 해요. 특히나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많은 것들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학생이 어느 정도 오버돼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지금 100%보다 더 하셔야 돼요. 왜? 다른 학생들은 그거보다 더 하고 있으니까요. 나하고 경쟁을 하는,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내 옆집의 친구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고등학교는 이제부터는 전국 단위 싸움이에요. 중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제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옆집에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해야 되는 거죠. 옆집 애가 안 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내신 성적 계산할 때 상대평가 때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조금 학생이 버거워하더라도 조금 더 시켜라. 그래야 맷집이 늘습니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본인이 하는 것보다 20% 다운돼서밖에 안 할 거예요. 본인의 힘을 정말로 다 안 써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자기가 이때까지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하게 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해요. 정말 제가 미치고 환장 노력이, 무슨 수능 공부를 내신 다 끝났으니까 7월 달부터 하겠대요. 그 7월 달에 공부 시작하면 최소 내가 2등급 3개는 무조건 맞을 수 있대요. 내가 맞아오라고 했어요. 맞아오면 내가 다 해줄게. 네가 해달라는 거. 자신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못하게, 아니 공부를 하질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지금부터 하면은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시기니까.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선점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에는 조금 리미트를 더 두라. 그리고 더 시키셔야 학생이 그래도 100%를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80% 힘들 것 같아서 덜 시키면 학생은 그거를 계속 그만큼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냥 그것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의대 치대 정도 가려고 하는 친구 아니라면 그냥 그것만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것만 가지고 가다가 아까 교과 전형에 원서 쓰는데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다 불합격해요.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지역에 가면 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더 떨어져요. 훨씬 더 많이. 왜?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해하시고 가야 될 건 우리 애를 조금 더 혹사시켜야 되겠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영상 찍고 계셔서 아마 영상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돌려보셔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자료를 보셔도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장시간 잘 이해 안 되셨는데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